일단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이 토지가 만약에 요양병을 원한다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나눠봐야 돼요. 이 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개발이 되는가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땅의 공적 장부인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봐요. 그럼 토지용계획 확인원에는 여러 개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두고 분석을 해볼 때 일단은 사개발에 대한 얘기로 이 땅에 대해서 용도지역 등을 봐요. 그럼 용도지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을 못해요. 용도지역은 아는데 왜 대답 못하지? 용도지역의 뜻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용도지역은 건축 허가의 기준이에요. 끝. 아주 편하죠.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위에 짓게 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좌우되고 건축물의 사이즈가 좌우돼요. 다시 볼게요. 이 땅에 요양병원 되느냐? 용도지역을 딱 봤더니 자연녹지다. 그러면 자연녹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국계법에 나오고 거기에 의료시설을 지을 수 있다면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100평이 있는데 50평짜리 1층 단독주택 짓고 싶습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면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사이즈가 좌우되니까. 그런데 그럼 용도지역만 맞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은 일단 두 개의 축이 있어요. 두 개의 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용도지역처럼 입체적 개발이 되느냐 이 얘기가 있고, 입체적 개발이 뭡니까? 땅이 있다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건물을 지면 토지 이용이 입체적으로 바뀌니까. 그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되는데, 그런 입체적 개발 이전에 평면적 개발이 되느냐 이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평면적 개발에 대한 얘기를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의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개발을 통해서 개인의 사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의 토지를 사는데 그 의뢰인의 사익 목적 달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이 확인 설명 의무,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용도지역 등에 대한 입체적 기준이 맞다. 당신 의료시설 원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신병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쪽에 딱 보니까 여기에 요양병원이 있어요. 요양병원이 있으면 여러분이 요 땅 옆에다 요 땅 같은 자연녹지예요. 이 부지에 요양병원 하자고 중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중개를 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딱 샀는데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 지역 등의 입체적 기준은 맞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왜 이 땅만 안 돼?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얘기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토지의 형질 변경은 뭘 뜻합니까? 토목공사를 말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국계법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거를 딱 하려고 보니까 해당 지자체 조례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자체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두고 있는데 난개발을 막자는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두고 있는데 도로폭이 이렇게 해서 6m 미만인 도로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은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도로폭이 5m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접근 땅에다가 10대 미만의 주차 대수 맞추는 건물을 조그맣게 져서 의료시설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요양병원 어떻게 주차 대수 10대를 운영해요? 결국은 이게 중개상으로 갔던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중개를 할 때는 부동산 개발론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중개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좀 전 시간에 얼핏 법목적의 사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면적 인허가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평면적 인허가가 뭐가 있느냐? 자, 일단은 3개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계법에 따른 국토이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따른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라고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개발행 허가 기준을 맞는가 틀리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할 때 그래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주거지역 1만,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관리지역 3만, 뭐 녹지지역 얼마 이렇게 해서 토지 형질 변경은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게 나오는 걸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얘기는 이따 나중에 본론 강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첫 인트로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부동산의 개발론을 보게 되면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 때 부동산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개발 패권주의로 사익은 다 니네 꿇어, 무릎 꿇어, 비껴, 지금 급해. 막 영동고속도로 내고 경부고속도로 내고 했어요. 남서울 개발하고. 공개발 패권주의라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은 다 무너지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공개발 패권주의에 따라 공개발을 했고 이후에 전두환이 등장돼서 전두환 대통령 때 다시 부동산의 황금 르네상스 시기를 맞아요. 이때부터는 어떤 사익적 사개발이 막 변모됩니다. 사람들도 어느 정도 조금 자본도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전두환의 부인인 빨간바지 아줌마가 막 휘젓고 다니면 그 동네 부동산에 다 뛰니까 그런 부동산 르네상스 시기가 딱 끝나고 나서 전두환 뒤로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왔고 우리의 노태우 대통령은 이때부터 대규모 공개발을 내세워요. 대규모 공개발론에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도시계획법으로 200만 원 아파트 건설 공약을 내세우고 이거를 실현시킵니다. 대규모 공개발로 200만 원 아파트를 딱 짓고 나니까 이제부터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아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베이비붐 시대였고 엄청난 부동산 폭등이 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200만 원을 동시에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올라요. 건축비가 오르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부 목수가 15,000원 하는 게 8만 원까지 하루에 뛰었어요. 모래 자재값은 막 4배, 5배 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분양가가 오르니까 야 조용한 동네 옆에 아파트가 4억이야? 그럼 우리도 2억은 받아야지. 막 더 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폭등으로 대규모 공개발의 실패 시대를 맞이하고 다시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때 들어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YS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YS는 고민을 합니다. 이거 봐라. 대규모 공개발은 안 되겠어. 이거 민간 사개발로 가자. 민간 사개발로 가기 위해서 이때 YS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좋아 이거 민간 사개발로 가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시장경제에 맞추자. 이때 국토이용관리법이 이제 르네상스를 맞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있었고 저희가 중개사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20세기죠. 22세기가 아니라 20세기 때 저는 공부했으니까 20세기 때 민간 사개발에 대한 얘기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있다면 이런 데 아파트 짓는 걸 밀어줘요. 그럼 아파트 질 때 PF라는 걸 통해서 막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선 게 여러분 알고 있는 용인의 수지, 광주의 오포 이런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들이에요. 그럼 이런 아파트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어땠느냐? 참 재밌죠. 이런 아파트가 들었을 때 300세대가 넘으면 도로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257세대, 230세대 이런 식으로 져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아파트가 다 입주하고 나니까 도로는 좁은데 아파트는 들어섰죠? 학교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5km까지 학교 멀리 다녀야 돼요. 도로는 좁으니까 막 길도 밀려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난개발로 끝났던 국토이용관리법 시대에 이 두 개 정부가 부동산 개발에 대해 공개발과 사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다 드러나고 나서 보니까 YS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DJ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두 개 법을 좀 합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만들어요. 지금에 있는 국토계획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난개발을 좀 막기 위해서 국계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발행위 제도를 두어서 야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 토지 형질 변경이 있을 때 일정 면적이 넘어가는 것들은 안 되겠어. 이게 난개발되니까 사개발로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건 3만 미터 제곱까지만 해. 그리고 3만 미터 개발되면 주변은 개발을 안 시켜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뭐냐면 연접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접 제한 때문에 난개발이 상당히 저지되면서 개발이 연접 제한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퍼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개발이 퍼지면서 상당히 이 국계법 탄생된 2000년도부터 난개발을 막은 아주 중요한 처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2년도 되면서부터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가 이런 식으로 난개발을 피해서 개발이 어떻게 해요? 퍼지다 보니까 사개발에 대한 난개발은 퍼졌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공개발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지자체에 예산을 줘서 전기, 수도, 가스, 도로를 깔아. 이런 건 공개발이거든요. 깔으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가화된 단지가 너무 분포도가 멀리 퍼져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를 깔려고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 이거죠. 난개발을 막자는 연접 제한이 새로운 난개발의 주범이 된다는 게 인지가 됐고 2012년도부터는 모든 학회 논문 등이 다 이거에 대한 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2012년도부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연접 제한이 난개발의 주범이 된다고 해서 연접 제한을 없애지면서 토지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연접 제한으로 개발 못하는 땅들이 다 개발되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해서 여기는 난개발 막기 위해서 연접 제한은 풀지만 또 다른 난개발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 동네 조례로서 행위 제한을 해봐. 그래서 조례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여러분 배웠던 거 있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관리계획에 맞을 것, 주변과 적합할 것.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적정할 것. and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만,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녹지지역 1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쭉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무시하고 지금은 조례가 한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거 공개특강만 듣고 안 들으실 분들은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조례. 토목공사는 조례라는 게 있구나. 다른 입체적 기준이 다 맞아요. 그래도 조례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조례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법 스스로 명시했어요. 조례는 지역마다 다르니까 문제를 내지 마라. 그럼 문제를 안 냅니다. 그럼 여러분은 배우지도 않았지만 지난 거의 9년 동안 이 조례는 행위자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위자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러한 조례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례는 자율조례예요. 자율조례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을 국회법 시행령 범위 내 조례로 정하죠. 이건 위임조례라고 합니다. 시행령이 70%를 정해. 그럼 40, 50, 60, 70까지 정하지만 80, 90 자율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조례는 국회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그 지자체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도로폭이 4m 이하인 경우 건축물에 의한 형질 변경은 1000m 제곱 이내의 건축물에 의한 형질 변경만 인정한다. 그게 3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가. 500평 사는데 200평 개발 못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4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00m 제곱 이내 건물을 짓기 위한 형질 변경만 인정한다. 즉 60평짜리 건물 이렇게 못 짓는 게 막 등장해요. 제주도 같은 데는요. 도로폭이 6m 미만이면 올레길 스타트 끝점 사이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은 10가구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물을 위한 형질 변경만 인정한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듣도 보도 못했죠. 못했는데 행위자의 절대 강자로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막 저한테 전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저한테 전화하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메가에서 수업 듣는 나무개인데요. 교수님이 너무 강의 잘해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이번에 계약서 큰 거 하나 썼습니다. 교수님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이런 전화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에서 수업 듣는 나무개인데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듣다 보면 애원을 하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 그러지 마시고 번지수 올려주세요. 번지수 알려주고 토종에 띄어서 막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막 저랑 싸웁니다. 교수님 건축법에 도로폭 4m잖아요. 4m. 저 소장님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남양주에서는 지금 이 땅에다 연립주택을 지려면 분양 건물이고 분양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폭이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건축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국계법 개발행위가 조례라 남양주에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끊어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이 내용을 배웠냐면 바로 공법상 이용제한과 거래규제를 설명을 하는 확인설명금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몰랐어요, 안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업을 꼭 들으라는 얘기죠.